예, 소개받은 황준엽 변호사입니다. 그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자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긴장도 사실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 저희 회사가 그 이쪽 개인정보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바로 요 근처입니다. 그 신노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릴 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좀그 처음 세워진 게 1970년입니다. 그래서 52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인공지능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도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팀을 꾸려서 현재 이제 5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그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내 기업 혹은 이제 해외 진출에 있거나 해외 진출을 예정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기업 정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감사하게도 그 상담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사례집 개정 작업 2020년부터 이제 키사에서 제작해 왔는데 이제 2021년 그 상담 사례집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저희가 또 했고 또 올해도 이제 이어서 올해 이제 수행한 상담 내역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매핑 테이블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서 키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미국 CCPA 그리고 GDPR 그리고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실무자분들께서 보기 편하시도록 표 형태로 매핑 테이블을 작성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법률 상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일반 상담과 전문 상담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문 상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대상 국가는 EU,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견기업도 사실은 지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늘 오신 회사 관계자분 중에 우리는 중견기업인데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티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티어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티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서식 검토라든가 그 GDPR 자가 진단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또 해드리고 있고요. 또 법률 서식 DPA라든가 프라이버시 플러시 프라이버시 노티스, 뭐 텀 오브 유저 같은 그런 각종 그런 법률 서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 하나지 않고 뭐 이제 기업에서 원하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꼭 국가가 이 내국가에 한정되는 것이냐, 우리는 대기업인데 안 되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많이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서비스 이용해 주셨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제 정태인 팀장님께서도 이제 오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GDPR 대응 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에 아주 눈에 잘 띄도록 링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상담 내용을 좀 큰 틀에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이제 주요국에 이런 순서대로 있고 동남아권에서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좀 두드러지게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쟁점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해외 지역을 타겟팅해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법이 적용된 지가 사실 제일 중점된 첫 번째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적용 여부가 좀 제일 많았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걸 준수해야 되고 각국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성 강화 조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제 아주 이제 뭐 핵심적인 이슈죠. 그래서 여계정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뭐 개인정보 처리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슈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요 상담 분야에 제일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에서 하는 추구하는 서비스의 형태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국의 법률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해서 그 나라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이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검토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각국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게 참 생각보다 실무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나라 법률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면 익명 정보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가명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질의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GDPR 같은 경우나 CCPA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우리나라 법 모두 공통적으로 식별 가능성을 핵심 표지로 하고 있고, 또 관련 정보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한 식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은 좀 공통되어져 보입니다. 다만 이제 CCPA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개인정보 정의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특정 소비자 외에 정보 주체로 이제 바꿔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가게, 하우스홀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예시로서 바이오 식별 정보나 온라인 식별자,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기존 정보로부터 유출된 정보, 행태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도 공공 기록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 비식별화된 정보나 집합 소비자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GDPR은 사실은 이제 영토적 적용 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한 좀 강범위한 사실은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런칭하는 서비스가 GDPR에 적용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영토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EU 영내 컨트롤러 프로세스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고, 해당 처리가 EU 영내 또는 여계에서 이루어진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EU 여계 사업장일지라도 EU 영내 정보 주체에게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EU 영내 정보 주체 행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외 업체랑 계약을 맺고 어떤 재화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그 담당자, 이제 어떤 재화에 대한 AS라든가 이런 걸 하는 담당자나 그 부서의 담당자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일부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GDPR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떨까요? 자, 이 정의 규정을 보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수령자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GDPR에 대해서 수령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으셔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CPA입니다. CCPA는 이제 지역적 요소와 관련해서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자의 그 지리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소비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또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역시 CCPA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특징적인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좀 부분들은 데이터 국제화에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 중국 외에서 중국 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경우에도 이제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 평가하거나 그 외에도 법률 및 중국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된 기타 사항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 관련해서도 그 국지화 이슈가 그대로 이제 법에 녹아 있는데요. 이제 중국 영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정, 공공이익 또는 국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역에이전입니다. 지금 이제 1년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 이제 12월 17일자로 한 EU 간 GDPR 적정성 결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형 정보는 제외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6일자로 한국과 영국 간 적정성 결정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발효는 아직 되지 않고 연내 발효가 예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신형 정보까지 포함해서 이제 적정성 결정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는 이제 오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 APEC CBPR 인증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EU, US 간 데이터 트랜스퍼 프레임워크 부분이 있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이프 하버 협정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실드 같은 부분들이 EU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무효 판정이 나고 EU 국민들의 어떤 권리 주체에 대한 보호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가,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이제 10월 7일자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1년의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역에이전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간에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국가적 인증을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경향성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실무자분들께서 좀 자주 하시는 실수가 아까 사실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역에이전의 개념입니다. 역에이전의 개념인데요. 그 역에이전 같은 경우는 EU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서 EU 구조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적정성 결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GDPR을 직접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실 실무자분들께서 이 개념이 혼동되셔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GDPR의 다른 규정이 적정성 결정 이후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이건 아닙니다. 아까 그 오네피플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적정성 결정 자체는 그 EU의 역에이전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기업이 컨트롤에서 지켜야 하는 뭐 여러 가지 EU GDPR상의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내용 중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끝까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좀 이제 벽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인증에 대한 수요입니다. 인증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설명드리는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MS나 ISMSP와 같은 법정 인증 제도가 있는데 반해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인증되도록 평가할 만한 것들이 좀 이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CBPR 같은 제도를 통해서 역외 이전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JISQ 15001 같은 그런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CBPR의 이제 당사자 이제 국가이고요. 또 페드램프라고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제 국제 표준 인증 제도인 ISO, IEC 27701 같은 제도들도 있고, 또 SOC와 같은 부분들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PCI DSS라고 해가지고 이제 5개의 카드사가 제정한 정보보호 표준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트러스티 이제 APEC 개인정보보호 정책 인장과 같은 그런 제도들도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GDPR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인증을 받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GDPR에서도 공인 단독 인증 제도를 아직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ISO 27701이나 27001과 같은 인증을 통해서 이 GDPR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업의 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이제 DPO 지정 의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실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기업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과연 이제 DPO를 지정해야 되는지, 근데 DPO를 지정해야 되면 뭐 해외에 파견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실무적으로 너무 큰 혼선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약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DPO 지정 의무가 있게 되는 경우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DPO 지정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 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또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을 말하고요. 부수적인 활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회사 중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회사였는데요. 특정 소프트웨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사였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이용자들의 정보를 부득이하게 수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핵심 활동이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전제돼 있고, 그렇다면 이건 핵심적인 활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규모라는 핵심 표지가 있는데요. 대규모가 무엇인지 그 기준 숫자를 정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 주체의 수나 처리하는 정보의 양, 또는 다양한 정보의 항목, 그리고 처리 활동의 기간 또는 영구성, 또 처리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지리적 범위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만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EDPB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병원의 정규 업무 과정에서 환자 정보 처리라든가,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의 여행 정보 처리, 그리고 통계 목적의 국제 패스트푸드 체인 고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 처리, 또 보험사 또는 은행의 정규 업무 과정에서의 고객 정보 처리, 또 행위 기반 광고를 위한 검색 엔진에 의한 개인 정보 처리,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 처리 부분까지를 이제 대규모로 보고, 다만 이제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개인사의 환자 정보 처리나 개인 변호사, 그러니까 개인의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정보 처리는 대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 전문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DPO 지정의무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DPO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업체는 저희가 이런 회사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몇 가지 업체 중에 어디가 제일 좋나요?까지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정 업체를 찍을 수는 없었고 이런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전문 지식 수준입니다. 전문 지식 수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GDPR, 이제 그것에 부속된 EDPB, 또 미국 관련법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개인정보 특성에 따른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인데 이것의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언어 능력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이제 중요하겠죠. 정보 보안,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각종 활동,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대응 및 자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 관련 국제 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PP 인증 자격증이라든가 ISO 인증, CIPP 같은 CIPN 같은 이제 자격증 보유 여부도 이제 고려 요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목적의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입니다. 이제 과학 연구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는 GDPR에서 사실은 일정한 적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기 앞서 임상 시험을 한다거나 성능 시험을 한다.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성능 시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GDPR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의를 받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GDPR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GDPR에서는 이제 몇 가지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보주체 열람권, 정정권, 그리고 삭제권, 그리고 반대권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이 일부 적용 제외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규정 준수는 반드시 이제 해야겠죠. 대표적인 좀 사례가 있습니다. 그 201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가 오스트리아 살즈부르크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연구를 위해서 시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GDPR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이제 1,1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저희가 계속 개인정보 여기전의 예외 중에 이제 적정성 결정이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49조 D항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인정해서 백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여기전 시에 동의 없이 이전을 이제 한 그런 사례들을 좀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좀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사례에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구글 폰트 API를 사용해서요 GDPR 위반으로 정부 주체의 항의를 받은 그런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기업들의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최근에 2022년 1월에 독일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진 사례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항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한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그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호스팅하는 웹 폰트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구글 폰트에서 글꼴을 가져와서 이제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용자의 IP 주소가 구글에도 제공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정보주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니까 GDPR이 위반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 많지는 않지만 과징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좀 기억에 남았다고 한 게 이제 정보 주체분이 이제 이 회사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이제 폰트 저작권 사례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합의금을 좀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그 사전 질의에서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제 담당자로서 어떤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되는지, 어떤 웹페이지를 참조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질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저희 키사 GDPR 홈페이지 가서 들어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질의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이제 어떤 자료든 정말 번역까지 돼서 보기 좋게 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각 감독 기구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 판례 검색과 관련해서는 이제 EU 사법재판소 그리고 유럽 인권재판소 그리고 이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요약한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이나 법령 재개정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iapp.org 같은 사이트들 전문가 협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각국의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좀 비교해서 보고 싶다 이런 수요들이 있었을 때는 데이터 가이던스와 같은 유명한 이제 페이지죠. 유료이긴 하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DLA 파이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작업을 한 매핑 테이블도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과징금이 제일 중요한 이슈죠. 이제 과징금 부과 건수나 집행 내역, 기업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 법령 정보를 이제 한눈에 이제 몰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저도 이제 잘 활용하는 사이트인데 이 GDPR 조문 전문이랑 EDPB 가이드라인 전문가 해설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 사이트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P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이제 조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이제 GDPR에서도 그 프라이버시 노티스에 대한 표준 템플릿을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의 P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PA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우리 PP나 이제 그런 이용 약관 같은 거 재개정할 때 사실은 다른 회사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유명한 회사들의 PP를 모아놓은 PP 그 URL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이제 키사에서 발주하셔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제 저희 회사의 사업으로 인지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분들께 많이 좀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